비밀번호 바꾼 거 보셨으면 눈치껏 돌아가셔야지. 왜 자꾸 남의 집 도어락을 눌러대서 사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법적으로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고 당장 돌아가세요. 방금 들으신 이날 선고함,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결국 본인이 살던 집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게 된 70대 김모 할머님의 실제 육성 녹음이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기기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식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4시경에 벌어졌습니다. 김할머님은 며칠 전부터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곰국을 푹 고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무거운 곰국 냄비와 갓 담근 김장김치를 양손 가득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사실 아들네 집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님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벽지 하나, 장판 한 장 할머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바로 그 집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할머님은 익숙하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할머님의 생신 날짜를 딴 10년 넘게 써오던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경쾌하게 들렸어야 할 잠금 해제 소리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이 얼어서 잘못 눌렀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경고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기계적인 신호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님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가 실수로 번호를 바꿨는데 깜빡하고 말을 안 해준 건 아닐까?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서성인 시간이 무려 30분이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매서운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치는데도 할머님은 추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어락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들리고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님은 반가운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 이때부터 할머님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바로 너머 거실 쪽에서 아들의 휴대폰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문 앞에서 30분을 떨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준다. 할머님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졌지만 그래도 자식을 믿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깊이 잠이 들었거나 씻고 있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님은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귀가 멀었으면 좋았을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말입니다.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여보, 어머님 아직도 안 가셨나 봐.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계속 나는데. 아 진짜 소름 끼쳐. 비밀번호 바꿨으면 눈치껏 이제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가셔야지. 뭘 저렇게 미련하게 서 있어. 당신이 나가서 좀 보내. 나 저 꼴 보기 싫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엔 효자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그 아들이 킬킬거리며 이렇게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냅둬.
추우면 알아서 가겠지. 아까 전화 온 거 보니까 눈치챈 것 같은데 지금 문 열어주면 골치 아파져. 명의도 넘어왔는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냥 없는 사람 척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 내 모든 걸 바쳐 키워낸 아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늙은 노모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귀찮은 잡상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님은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꿈이길 바라면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애미다.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 보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러자 잠시 후 인터콤을 통해 들려온 목소리가 바로 영상 초반에 들려드렸던 그 매몰찬 고함 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내 집이니 돌아가라. 경찰을 부르겠다. 그 차가운 기계음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할머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할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가져온 곰국이 다 식어 빠지도록 김치 국물이 흘러복도 바닥을 적시도록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마련한 이 집을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며느리가 집만 해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넘겨준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증여 도장을 찍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에 없는 효자 효부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집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안방 쓰시면서 사시면 돼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두둑이 드릴게요. 그 달콤한 말들에 속아 인감도장을 내어준 자신이 원망스러워 할머님은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넘어간 바로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던 것을 왜 몰랐을까요? 밥상머리에서 눈치를 주고 보일러 좀 떼려면 돈 아깝다고 타박하던 그 징조들을 왜 애써 외면했을까요? 현관문 앞에서의 그 30분은 단순히 문이 열리지 않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님의 지난 70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시간이자 자식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쓴 타인에게 내쳐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어락의 빨간 불빛이 마치 할머님의 남은 인생에 켜진 경고등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믿었던 곳,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현관문 비밀번호 4자리가 바뀌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머님은 그날 쫓겨나다시피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진 그 집, 며느리와 아들이 하호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을 그 창문을 바라보며 할머님은 뼈저린 후회와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되뇌셨다고 합니다. 내 돈이 효자였구나. 내가 미쳤지.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팠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쫓겨난 것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에 몸져 누우셨던 할머님은 며칠 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피 같은 집, 저런 불효막심한 놈들에게 뺏기고 요양원 쪽방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 할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내 명의에서 떠난 집은 자식의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아들 내외도 그걸 알기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자기네 집이니 엄마가 와서 행패 부리면 안 된다고 큰소리치는 저 당당함.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잘 몰라서 당하고만 있는 법의 사각지대이자 반전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며 흘린 눈물이 자식들을 향한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할머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기막힌 상황을 뒤집으려 하시는 걸까요? 30분의 기다림 끝에 들려온 충격적인 목소리,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님이 겪으신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전말과 효도라는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통장, 내 집 문서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면 효도 받을 줄 알았던 부모들의 착각, 그 참혹한 대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날의 기억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그 귀한 집문서를 자식들 손에 쥐어주게 된 걸까요? 김말순 어르신이 현관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기 정확히 6개월 전 모든 비극은 아주 달콤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찾아왔습니다. 사실 김 어르신도 처음부터 집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 장사하며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다 갚고 악착같이 마련한 서울 외곽의 24평 아파트 한 채. 이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 그 자체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가서 자식 자랑할 때도 어르신은 늘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내 돈이 효자다.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도 남이다. 이 집만큼은 절대 놓지 말자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또 늙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치던 아들 내외가 어느 날부터인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평소에는 구경도 못 해본 한우 세트며 관절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혼자 적적해서 밥은 어떻게 넘기세요? 며느리는 와서 청소며 빨래를 도맡아 하고 아들은 어르신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칠순이 넘도록 혼자 지내며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쳤던 어르신은 그 따뜻한 온기에 그만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너무 돈만 움켜쥐고 있었나 하는 미안함마저 들기 시작했던 거죠. 결정적인 사단은 아들 내외가 눈물을 글썽이며 꺼낸 그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거하게 차린 저녁상 앞에서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즘 고독사가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집이랑 저희 전세금이랑 합쳐서 좀 넓은 곳으로 이사가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늙은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줄 알았던 며느리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애들 다 키워놨고 어머니 따뜻한 밥 해드리면서 오순도순 살고 싶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증여세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차라리 지금 미리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저희랑 같이 편안하게 노후 즐기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세금 폭탄. 그리고 함께 살자는 달콤한 약속.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평생 세금 무서운 줄 알고 살아온 어르신에게 나라의 돈을 뺏긴다는 말은 호랑이보다 무서웠고 무엇보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와 텔레비전 소리만 듣다 잠드는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도 망설이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식한테 재산 미리 주면 찬밥 신세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던 게 기억나서였죠. 어르신이 머뭇거리자 아들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엄마 못 믿으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저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엄마를 홀대하겠어요? 제가 사업이 조금만 더 잘 풀리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텐데 지금 당장 자금이 조금 막혀서 그래요. 이 집으로 융통만 좀 하고 합가해서 제가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식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고 며느리의 싹싹한 태도에 의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등기권이증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간 묘한 미소를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차 안 아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짓일까? 정말 괜찮을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옆에서 며느리가 어르신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등기 넘기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저희 집 알아보고 이사 준비할 거예요. 저 남양으로 볕 잘 드는 방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벌써 몇 군데 받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류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법무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증여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번 증여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귓가를 때렸지만 아들은 옆에서 볼펜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아유, 법무사님. 저희 어머니가 귀가 좀 어두우셔서요. 제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죠.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앉는 그 찰나의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르신의 평생이 그 피땀 흘려 지켜온 안식처가 법적으로 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자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하더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르신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집을 나서기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아들은 전화를 걸어 어딘가로 급하게 연락을 취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어르신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뭔가 허전하고 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그래,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이제 넓은 집에서 손주들 재롱 보며 편하게 살 날만 남았어. 하지만 어르신은 모르셨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아니 아무런 힘도 없는 얹혀 사는 늙은이로 전락했다는 사실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히 힘의 논리가 존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힘은 바로 돈과 부동산에서 나온다는 냉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피곤하다며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어르신은 뒷좌석에 덩그러니 앉아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이 집이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내 명의로 된 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살갑던 목소리의 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오던 전화기가 어떻게 침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잔인한 변화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어르신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아들 내외와 함께 먹었던 점심,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이지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일궈 마련한 집 한 채, 그 소중한 등기 권리증이 아들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며느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자식들의 효심을 얻었으니 남은 인생은 든든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데는 놀랍게도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았으니 저녁에 들르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하며 살갑게 받았을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시간을 두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늦게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피곤해요. 나중에 통화해요. 짧고 퉁명스러운 한마디, 그리고 뚝 끊겨버린 전화. 어머니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며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처럼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서 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을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친구들 모임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택시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제가 어머니 운전기사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부르시면 곤란해요. 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냥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싸늘한 냉기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전 전에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하며 영양제며 보약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명이가 넘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귀찮은 짐짝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락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1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려 하면 아이 학원 픽업 가야 한다. 남편 밥 차려야 한다며 황급히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찾아가려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점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안 된다며 둘러댔고 주말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 우리끼리 외식할 거라 집에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약속했던 생활비 지급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을 증여하면서 아들 내외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얘야,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던데 혹시 잊어버린 거니?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그게 급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진명에 이전하면서 취등록세다 뭐다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거 아껴 쓰시면 되지. 꼭 자식들 주머니 털어가셔야겠어요? 다음 달에 형편 좀 나아지면 드릴게요.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공짜로 받아놓고 세금 낼 돈이 아까워 부모의 생활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나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뜯어먹을 게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효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효자였던 자식들이 돈이 사라지자마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입니다. 어머니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아들 내외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김치찌개가 쉬어 터져버린 냄비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아들 내외를 보며 어머니는 깊은 배신감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을 자려 누워도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피와 살을 깎아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장 바닥에서 노점을 하며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 집 하나만을 믿고 노후를 버티려 했던 것인데 그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어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보려 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아들이 집 주면 평생 모신다고 했다며 자랑했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혼자 속으로 삭히고 골마가며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너 왜 시어미를 보고도 피하는 게냐?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그러자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조용히 하지만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집도 이미 저희 명의인데 자꾸 귀찮게 하시면 그 집 팔아서 딴 데로 이사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겠다니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팔아치우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기는커녕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카트를 밀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마트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건 지나가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천대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법적으로 집은 아들의 소유였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쌀독이 비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들만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물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이 자식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재산은 부모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부모를 찌르는 창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사연처럼 말입니다. 등기 권리증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부모의 권위도 자식의 효심도 함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화병으로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에 치을 떨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 만에 겨우 연결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집 다시 돌려다오. 아니면 약속한 생활비라도 보내다오. 엄마가 당장 먹을 쌀이 없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어머니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자꾸 돈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희가 연락받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제 집인데 뭘 돌려달라 말아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하겠다. 세상에 자식이 부모에게 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풀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어머니, 과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어머니에게 남은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어머니의 삶,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억울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억울함이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가 가장 큰 적으로 돌변해버린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제 자식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오열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칠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불안한 마음에 찾아간 아들 내외의 집,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명의였던 그 아파트 현관문 앞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인기척이 없다가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건조하고 냉랭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나갈 준비하느라 바쁜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다는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는 꼴이라니요. 문 좀 열어보라는 어머니의 애원에도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지만 활짝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고리가 걸린 채 겨우 얼굴만 보일 정도로 빼꼼히 열린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상냥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잡상인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범은 어디 갔냐고, 전화는 왜 안 받냐고, 약속한 생활비는 왜 입금되지 않는 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세요? 애 학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생활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집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고 자꾸 찾아오세요? 부담스럽게 진짜. 부담스럽다니요. 평생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말이 고작 부담스럽다는 타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움과 서러움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정리해주길, 며느리를 나무라고 엄마를 안으로 들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으로 나온 아들의 표정은 며느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듯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아들이 내뱉은 첫 마디는 어머니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 집 앞에서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찾아와서 사람 피 말리게 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모시고 산다고 하지 않았냐? 매달 생활비 넉넉히 준다고 해서 집 넘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입 싹 닦으면 나는 당장 어디서 뭘 먹고 사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집 엄마가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증여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등기 넘어왔고 이제 엄연히 우리 집이에요. 엄마 권리 없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순간 어머니의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이 늙은 어미를 향해 법을 들먹이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네 집이라니요. 어미의 사랑을, 그 피땀 어린 희생을 법적인 소유권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남일 말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와서 물으자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세금 다 냈고 명의 이전 끝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안 모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형편 풀리면 그때 생각해보자고요. 당분간은 요양원에라도 가 계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나중이라니요. 집을 받기 전에는 당장이라도 합가할 것처럼 굴더니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기약 없는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고려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아들은 거칠게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앙상한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아들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가세요 좀. 경비실 부르기 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회색 철문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며느리의 핀잔 주는 소리와 아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진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웃음소리.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듯한, 늙은 부모 하나쯤은 가볍게 처치했다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가슴 속에 번지는 배신감과 후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을 자식에게 쥐어주었구나.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그 모정이 결국은 나를 길거리로 내몰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만든 독이 되었음을 깨닫는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노년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거울마저 깨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어머니의 사연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효도하겠다는 말은 공허한 약속으로 흩어지고 남은 것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차가운 등기부등본 한 장뿐입니다. 아들 내외는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토록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사라진 70대 노모의 등 뒤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남은 생은 차가운 길바닥이나 열악한 쪽방촌을 전전하다 끝나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 서서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폐륜 앞에서는 부모도 싸움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집, 내 노후, 그리고 짓밟힌 내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 그래, 그 법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진 돈은 다 털어주었고 아는 법률 지식이라곤 전무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친구가 흘리듯 했던 이야기,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쫓겨난 노인이 변호사를 잘 만나서 싹 다 돌려받았다는 그 카더라 통신 같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어머니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해진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효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이 무조건 불효자의 편만은 아닐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갈 곳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심정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 마련한 그 집, 내 자식 편안하게 살라고 내어준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어머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현실보다 믿었던 아들의 그 싸늘한 눈빛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길거리에 서서 어머님은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셨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오기가 바닥난 체력을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이 향한 곳은 어느 법률사무소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으리으리한 건물도 아니었지만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입간판 글씨의 하나가 어둠 속에 등대처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 아들이 내 돈을 먹고 입을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생면부지에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에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생각에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수십 번, 결국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어머님을 보며 담당 변호사는 묵묵히 휴지 한 통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진정이 된 어머님이 띄엄띄엄 뱉어낸 첫 마디는 법적인 질문이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업보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돌아온 건 빈털터리 노인이라는 꼬리표와 배신감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법적 싸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꼬깃꼬깃 접어둔 등기부 등본과 아들이 보냈던 매몰찬 문자 메시지들을 변호사 책상 위에 쏟아놓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집을 이미 넘겨줬는데 등기까지 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도로 찾을 수는 없는 거겠죠? 남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포기하고 요양원이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체념 섞인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의 말처럼 단순 증여로 넘어간 재산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되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준 떡은 뺏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변호사는 어머님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계약서 날짜, 소유권 이전 시점, 그리고 아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했죠. 어머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처분만 기다리는 죄인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의 손길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더니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어머님께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이 문자 내용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드님이 진명에 넘겨받을 때 혹시 각서 같은 거 쓰신 건 없나요? 어머님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각서요? 자식 믿고 주는 건데 무슨 각서를?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도 불안해하길래 아들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라고 끄적여서 준 게 하나 있긴 한데. 어머님은 가방 깊숙한 곳, 낡은 지갑 속에 접혀있던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쭈글쭈글해진 그 종이에는 아들의 필체로 삐뚤빼뚤하게 쓴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진명의 이전 받음.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지급하고 어머니 살아생전까지 병원비 전액 부담하겠음. 그 종이를 받아든 변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무거웠던 상담실의 공기가 단번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됐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어머님을 살릴 겁니다. 어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공증도 안 받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아드님이 집을 받는 대신 어머님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주겠다는 부담, 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겁니다. 어머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법률 용어였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한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등 망은 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모처럼 대가성 있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단순히 불효를 저지른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을 깬 겁니다. 어머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가져가면서 했던 달콤한 말들,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병원비 걱정 말고 노후 편하게 즐겨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님을 문전박대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아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이증여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변호사님, 아들놈이 자기네 집이라고 큰 소리치던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어머님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메모와 지금까지 생활비 입금 내역이 끊긴 통장, 그리고 어머님을 쫓아낼 때의 정황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걸면 아드님은 집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이 싸움 해볼 만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서 어머님 권리 찾으셔야죠. 그제야 어머님의 눈에서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벼랑 끝에서 어머님은 뜻밖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효심에 기대는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법의 심판대 위에 아들을 세울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변호사는 당장 내용 증명부터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단순히 서운하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약속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증여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밟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적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죠.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내민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붉은 인주 자국은 마치 지난날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 김말순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재산을 지키려는 당당한 인간 김말순으로 다시 태어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어머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는 여전했지만 어머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내 돈이 효자라는 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울기만 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괘씸한 자식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 증명 한 통이 아들 부부의 철옹성 같던 태도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내놓은 꼬깃꼬깃한 서류 한 장, 그것이 바로 이 막막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나누자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문서입니다. 어머니는 당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집 명의를 넘겨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서 한 장을 써달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명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아들 내외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살핀다.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반환한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그저 잘해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같은 도덕적인 당부만 남기시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무의식 중에라도 본능적으로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숱한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삶의 지혜였을까요? 이 한 문장이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의 핵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재산을 넘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서류를 검토하자마자 곧바로 반격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믿고 있던 이미 넘어온 등기가 사실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었음을 증명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패륜적인 자식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논리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팩트만을 담았습니다. 귀하는 202X년 X월 X일 작성된 증여계약서 상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등기 이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속된 생활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문전박대하는 등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민법 제556조 및 제561조에 의거하여 본 증여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아들 앞으로 넘어간 집 문서를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찢어버리고 다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오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십니다. 일반적인 단순 증여라면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재산을 받는 권리만 챙기고 부양이라는 의무를 내팽개쳤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죠. 마치 물건을 샀는데 돈을 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다시 회수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소송장을 작성하며 혹시나 소송 중에 아들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릴 것을 대비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들 내외가 그 집을 담보로 10원 한 장도 빌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게 꽁꽁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집은 아들 내외에게 아무 쓸모없는 그저 콘크리트의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장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을 스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추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 말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부모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양반 진행해주세요. 내 새끼라서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 돈이 효자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네요. 내 늙은 몸 뉘일 꽃 하나는 내 손으로 지켜야겠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의 접수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순간 억울하게 빼앗겼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착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 시각, 그들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대한 쓰나미가 법원을 출발해 그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통 이런 소송은 민법 제556조 수중자의 망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배신 행위를 했을 때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사실 이 조항만으로는 이미 등기가 넘어간 부동산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효도계약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이를 어긴 명백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조차 없을 만큼 완벽한 승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내려간 것 같은 표정이셨죠. 며느리가 비웃듯 던졌던 어머니,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내용 증명 우편물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고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려주는 70대 노모의 피눈물이 섞인 최후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우체국 창고 직원이 내용 증명 등기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봉투가 직원의 손을 떠나 우편물 분류함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혀있던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들 내외의 집에 노란 봉투가 도착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 봉투를 뜯어보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자신들의 명의라고 큰 소리치던 그 집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자식의 폐륜까지 못 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러나 결말이 뻔히 보이는 이 통쾌한 반격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한 통이 가져온 파장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전화를 스팸 취급하며 차단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문전박대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아들 내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낡은 고시원 좁은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다정함도 며칠 전의 싸늘함도 아닌 공포와 다급함에 젖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고시원 쪽방에 얇은 합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굳게 닫힌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자리에 이제는 아들 내외가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역시 평소에 고상한 척하던 목소리는 집어치우고 울먹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듯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기 우편에 적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용어와 자신들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믿었던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소란 끝에 드디어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좁디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계신 어머니는 예전처럼 주눅든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흘렸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락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바꾼 건 그래요.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급하게 바꾸느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들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문을 잠갔던 그 명백한 고의성을 실수와 오해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어머니의 분노를 차갑게 식힐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질세라 눈물을 쥐어짜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려고 방 도배도 새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원이라니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남들이 알면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내용 증명 이거 당장 취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잘할게요. 다시는 섭섭하게 안 할게요.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 속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들의 시선, 그리고 소송으로 인해 날아갈 재산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평생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어깨를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해, 실수. 너희들은 내가 늙어서 판단력도 흐려진 줄 아는구나. 내 집 명의가 넘어가던 날 너희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바빠서 연락을 못해? 비밀번호를 깜빡해? 길바닥에 나앉은 어미가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조차 안 하던 너희들이 등기 한 장 날아가니까 그제야 내가 어미로 보이더냐? 어머니의 일침에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강경하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왔던 어머니였기에 그들은 이번에도 눈물로 호소하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증여 당시 작성했던 그들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효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뭐라 했니?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매달 생활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뵙겠다고 맹세했지. 법은 거짓말을 안 하더구나.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내 약속을 거두는 것뿐이다.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지킬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너희 욕심 채우는데 써버리고 나니 남은 건 비참한 쪽방 생활뿐이더구나. 이제라도 내 것은 내가 지켜야겠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태도를 싹 바꾸어 다시 한번 애원조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미 증여세도 다 냈고 명의도 넘어왔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요. 저희 이 집 담보로 대출도 받았단 말이에요. 집 도로 가져가시면 저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요. 손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자신들의 대출금 걱정, 손주 핑계까지 대며 어머니를 협박하려 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어머니는 허탈한 웃음마저 터뜨렸습니다.
자식이 길거리에 낳는 건 걱정되면서 늙은 시어머니가 고시원을 전전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던 그 이기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변호사하고 이야기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대출? 그건 남의 물건 훔쳐다 빚잔치한 너희 사정이지 내 알바 아니다. 내 집 도로 찾아서 나는 내 돈으로 편안하게 요양원 가서 대접받으며 살 거다. 너희 같은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느니 내 돈이 훨씬 더 효자 노릇 톡톡히 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의 호통에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방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통곡 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 섞인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서로 남 탓을 하며 헐뜯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시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 안쪽에 기대선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의 연이 돈 앞에서는 이토록 허망하게 끊어질 수 있다는 서글픈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좁은 쪽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편안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껍데기만 남아 눈치 보던 삶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그날의 선택은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굽신거린다는 씁쓸한 현실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임을 어머니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짓밟혔던 한 인간의 자존감을 되살려낸 통쾌한 반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후회 섞인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어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당당한 집주인이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었을 때 법은 부모의 편에 서서 그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이런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증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뼈저리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들 내외를 뿌리치고 돌아선 그 어머니의 뒷모습 어떠셨나요? 속이 시원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릿한 그 기분,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되찾았지만 상처 입은 마음까지 온전히 되돌리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 세금 좀 아끼려고 미리 넘겨주는 게 낫겠지라고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 노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명한 증여의 기술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아무 조건 없는 증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미리 주시면 상속세 아끼고 좋잖아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며 달콤한 말을 건네면 그 마음에 감동에 덜컥 도장부터 찍어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에서 보셨듯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부모는 갑에서 을로 전락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번 사연의 어머니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건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바로 효도 계약서,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잘 모신다, 효도를 다한다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효도의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계약서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부모님의 병원 진료 시 반드시 동행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권을 보장한다와 같이 누가 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빨간 줄 그어가며 확실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혹시 자식한테 야박하게 무슨 계약서냐라며 손살에 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야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돈을 주면서 자식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양받을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겠죠. 사랑하는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 연약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재산을 꽉 쥐고 계시는 겁니다. 옛말에 재산을 미리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자식들의 원망을 듣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내 돈이 효자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중에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도 명절에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치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재롱이라도 보여줍니다. 그게 서글픈 현실이라 해도 내 노후가 비참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세금 폭탄 맞는다며 겁을 줘도 흔들리지 마세요. 상속세 조금 더 내는 것이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 쪽방에서 자식 연락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피땀 어린 재산, 이제는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도 여행 다니시고 아픈 곳 있으면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단호함, 그것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자식에게 휘둘리며 눈물로 얼룩지게 하지는 마십시오. 효도 계약서라는 안전장치, 그리고 끝까지 내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황후는 결코 춥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던 여러분, 이제는 거울 속의 나를 먼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당당한 노후를 기원합니다.